안녕하세요. 시장과 자본의 흐름, 인자기 자본편의 크리스 정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주시할 만한 10개의 지표를 제가 엄선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현재 시장과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또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제 메시지는 되게 단호했죠.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고금리의 장기화를 선언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경제와 시장 자체는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지금 대파업의 시대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이제 UAW만 해도 12만 5천 명의 노조원들이 있는 이제 최대 규모의 노조인데요. 이 UAW 파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까지 이제 최초로 이 세 개 기업에 대한 노조가 한꺼번에 공장을 중단하면서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UAW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경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40%까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카이저 퍼머넌스 워커 같은 경우도 7만 5천 명이나 되는 노조가 지금 파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규모만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규모만 하더라도 1983년 그러니까 지금 40년 만이죠.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건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헬스케어 부분에서 두 개의 또 대형 노조가 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만 추가로 두 개의 노조가 파업을 시작을 또 할 예정이니만큼 파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자동차 노조뿐만 아니라 지금 라스베가스 호텔 부분도 노조를 이미 했고 또 올해 초에는 그 헐리우드하고 그런 헐리우드 작가하고 배우들 노조가 또 파업을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지금 파업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면서 파업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뽑고 그리고 더 일을 시키려면 더 돈을 달라 뭐 이런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파업을 한다는 거는 일시 정지를 의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UAW 같은 경우는 제조업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고 헬스케어 부문도 일부분만 돌아가기 때문에 성장의 둔화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면에 임금 인상이 가속화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 전반에 걸쳐서 깔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이번 주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종 금리도 이번 주 들어 굉장히 낮아졌고요. 물론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한 경기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자극을 해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과연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더 확대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이제 국제 금리 시장에서 이거를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 지금 국채 금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의 베팅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국채 금리 선물 시장의 이제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낮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도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이 미국 경제 시장이 그 정도로 중동을 많이 주시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중동의 문제에 좀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저는 미국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지금 중소기업들의 경기 체감은 지금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졌고 그리고 실질 경제는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interest rate 그러니까 금리 이자율이 너무 높아지면서 이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채 부담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들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availability of loans 그러니까 대출 가용성 자체가 지금 몇 년 내로 수년 내 가장 낮은 상태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대출 받기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자율은 지금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중소기업들의 낙관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연준을 비롯해서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 그리고 긴축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고용 시장의 지표예요. 왜냐하면 고용 시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람을 계속 뽑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고용 보고서도 이제 30만이 넘게 나오면서 이런 시장의 불안을 촉발을 했는데요. 이번 10월부터 실업자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선행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는요 원 노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WARN 노리스인데요. 이게 이제 100명 이상의 대규모 감원을 할 때 60일 전에 미리 보고를 해야 되는 이제 규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표가 10월 들어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들어서 지금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이번 주까지 굉장히 낮게 발표가 됐죠. 지금 보시는 그 검은색의 이제 그래프가 이 신규 실업수당 정보인데요. 이거는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월 노리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대규모 감원을 예고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10월부터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이후부터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 전망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월노리스 같은 경우는 2개월 전에 하는 만큼 10월부터 될지 아니면 11월부터 될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노동시장이 지금 시장이 이제 경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이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빠르게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런 영향이 시장이 이런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그런 촉매제 트리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경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보이는 만큼 국채 금리가 과연 계속 오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죠. 실제로 지금 연준의
정책 금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게 이제 2년물 국채 금리인데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5%를 넘어서 이제 지난 올해 그리고 올해 고점을 상향 돌파를 했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폴스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제 돌파를 실패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주에 들어서 50일 이평선을 처음으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세선이죠. 단기 그리고 중기 추세를 보여주는 추세선인데 이 50일 이평선 밑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건 이 금리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꺾였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20일 이평선 정도니까 5%를 잠시 동안 또 이제 그때까지 오를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20일 이평선 정도에서 다시 튕겨서 내려올 가능성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의 모멘텀, 국채 금리의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꺾였다. 이런 점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채 시장, 국채 금리가 향후 이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국채 시장이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채권 시장은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국채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현재 지금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그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올해까지 3년 연속인데 만약에 올해 이제 하락세가 계속 픽스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례 없는 일이죠. 국채 시장은 여태까지 미국 국채 시장은 200년의 역사 동안에 2년까지의 하락 이후 3년째 되는 해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만약에 하락이 지속이 되면은 전례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 좀 바꿔보자면은 4년째 되는 다음 해에도 채권 시장, 국채 시장이 부진할까에 대해서는 확률적인 의미로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채권 시장 지금 국채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지금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국채는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채권 유입세는 국채 유입세는 지금 34주 연속 거의 40주 연속 계속 이어질 정도로 지금 국채는 계속해서 매집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국채 시장의 이제 하락세가 그러니까 작년까지 24.7% 정도로 이제 부진한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이게 전례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국채에 대한 시장의 그 유입세라든지 국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국채 시장, 특히 국채 시장도 그렇고 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죠. 가격은 많이 했는데 자금 유입세는 누적 자금 유입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10년 만기, 3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는 이 기관들이 계속 그 지금을 기회 삼아서 높은 수익률을 기회 삼아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반 소매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 국채 뭐 7년에서 10년 뭐 5년에서 7년짜리 이런 국채 상품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국채라는 그 안전자산이라는 특성상 국채의 이제 자금이 유입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달라진 또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국채가 여태까지는 안전자산으로의 역할을 하지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국채라는 게 국채 금리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국채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이제 그런 추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의 그 가치보다는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그 왔다 갔다 변동이 심했던 건데, 이번 중동 전쟁 이후에 안전자산으로의 역할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거는 국채 이제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자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금이나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되겠죠. 특히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지금 자금 유입세는 2주 연속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과 솔라나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약간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고 다른 추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국채 금리가 계속 하향하는 모습,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증가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역시 만약에 하향세를 보일 경우에 금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그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암호화폐를 조금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크립토 쪽의 이제 자금 흐름도 그런 모습을 2주 정도 전부터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하향하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성장주 쪽인데요. 특히 이제 클린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해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섹터별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포커스를 받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 태양광 에너지 쪽이에요. 클린 에너지 부분인데, 클린 에너지 부분하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아크 펀드입니다. 이 펀드들이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국채 금리가 하락한 것과도 연관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국채 금리가 계속 이제 하향세를 보인다 한다면 이런 성장주들이 회복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전통적 에너지의 섹터의 이제 퍼포먼스와 그리고 클린 에너지 섹터 퍼포먼스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났는데, 특히 이제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 금리가 너무 높았고요. 올해 금리가 너무 높았고, 그리고 비용 상승 압력이 있었어요. 그 클린 에너지 같은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비용 상승 압력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면은 비용이 여태까지 태양광 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비용이 낮았기 때문에, 비용이 10년 연속 계속 40% 수준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비용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그 솔라 패널을 인스톨을 더 하고 이런 그 수요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미국 정부의 또 부양책,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수요에 자극을 줬기 때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가 너무 높으면서 이 재생 에너지 업체들의 그 부채 부담, 그리고 비용 조달 비용이 너무 높았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던 거죠. 그리고 이 원자재 비용 상승 압력이 강하게 너무 자극이 되면서 그 설치 비용이 늘어났고 인건비도 늘어났고, 그러면서 수요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또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런 게 쌓이면서 올해 이제 충격을 받았고요. 특히 솔라 패널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가 올해 들어서 그 인센티브를 급감하는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충격을 정통으로 맞았죠. 그러면서 또 충격을 받아서 이제 엔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 그런
대표주 같은 경우도 거의 50%나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의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제 이런 금융 환경이 완화되면서 이런 성장주들의 그 수요가 회복이 되고 기업으로서는 약간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회복을 이번 주 들어서 강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파트 미국의 주택 시장을 이제 좀 볼 텐데요. 아파트하고 주택 시장이 상당히 괴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올해 그 미국 주택 시장의 버블이 가격 상승세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가 이제 다시 좀 더 낮아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긴 하지만 주택의 공급은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인데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조가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 주택을 지금 사느냐 아니면 렌트를 하느냐 임대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지표를 보면요. 지금 주택을 사는 것보다 임대를 하는 게 훨씬 싼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이 몰게지 렌트, 이게 몰게지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내는 비용이 지금 2006년도, 2005년도 서프라임 몰기지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공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가격이 반대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공급이 다른 쪽에서 풀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다세대 주택, 아파트 같은 곳인데요. 아파트의 지금 공급은 단독 주택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이 지금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이 컨도미니엄 같은 그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수요가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 공실률도 증가하면서 아파트 쪽에서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약한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단독 주택의 수요가 아파트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팬데믹 이후에 이제 단독 주택을 선호하던 그 추세가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점점 쌓아지다 보면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단독 주택도 어느 정도의 그 타이트한 공급이 완화가 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주택 시장서부터 연준의 정책을 보여주는 금리 그리고 시장 그리고 경제의 자금 흐름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매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면서 타이트한 금융 환경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경제가 과연 이런 국채 금리의 높은 상승세를 유지할 만큼 강력하게 지탱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을 오늘 이제 지표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